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설원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 피카소 도예인데요. 지난 2021년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파블로 피카소의 도예 작품 107점을 공개하고 도예가로서 피카소를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1881년 스페인 남부 도시 말라가에서 태어난 피카소는 1906년 프랑스로 이주해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1946년 인연을 맺게 된 남부 도시 발로리스 등에서 1973년 생을 마감하기까지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고 5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전시가 세계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피카소의 도예 작품을 통해 20세기 현대미술사뿐만 아니라 도자 역사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그의 천재적이고 자유로운 창작의 자취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입체주의의 선구자이며 현대미술의 천재화가로 불리는 피카소의 대표 작품은 대부분 회화이지만 사실 피카소는 조각, 판화, 도예, 무대미술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한 분야에 안주하지 않는 열정적인 예술가였습니다. 도예는 화업의 절정을 이루는 말년에 시도한 새로운 도전이었는데요. 흙과 불에 의해 탄생하는 도자에 매료되어 수많은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도예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1946년 프랑스 남부 도시 발로리스 등에서 꽃피운 피카소의 도예와 그 예술적 정취를 따라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전시는 피카소가 즐겨 다루었던 주제별로 구성되었는데요. 여인, 신화, 동물, 얼굴, 투우 등 각 주제별 특징과 작품의 앞면과 뒷면을 모두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그럼 전시실로 이동해 주요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작품 큰 새와 검은 얼굴은 소재와 기법의 측면에서 이번 전시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피카소는 얼굴, 여인, 동물의 모습을 결합한 새로운 이미지를 도자 작품에서 자주 표현했는데요. 큰 새와 검은 얼굴은 올빼미로 추측되는 새의 모습과 화병의 아랫부분 중앙에 사람의 웃는 얼굴을 스크래치 기법으로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손잡이는 새의 날개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팔로 상상되기도 합니다. 피카소는 이러한 방식의 주제들을 도자에서 즐겨 표현했는데요. 형태의 측면에서도 기존의 화병 모양을 변형함으로써 조형적이고 입체적인 특성을 되살렸습니다. 피카소 도예의 유의적이고 창의적인 형태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만큼 큰 새와 검은 얼굴은 이번 전시의 시작과 끝에 모두 감상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다음 주제의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에서 빠질 수 없는 소재는 여인입니다. 여인은 그의 삶과 예술의 원동력이었으며 작품에 등장하는 모델이자 화풍을 변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특히 도예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프랑스 남부 도시 발로리스의 마두라 공방에서 자클린 로크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녀는 피카소의 마지막 여인이자 공식적인 두 번째 아내가 됩니다. 1961년 두 사람은 결혼을 하는데 그의 나이 79세였습니다. 자클린 로크는 노장의 피카소가 더욱 왕성하게 작업을 하도록 도운 조력자였으며 피카소가 생을 마감하기까지 20년간 헌신적으로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피카소는 자클린의 초상화를 비롯 그녀를 모델로 한 작품을 400여 점 남겼고 도예 작품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자주 등장합니다. 자클린의 옆모습은 우아한 자클린의 매력이 느껴지는 작품인데요. 백토 위에 흑색 파티나로 장식한 접시로 유사한 패턴의 작품을 여러 점 제작했습니다. 또한 이젤 앞의 자클린에서는 얼굴은 측면의 형태를, 눈은 정면을 응시하게 표현함으로써 입체주의적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록사진을 통해 피카소 도예의 초기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말라가 출신인 피카소는 유년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안달루시아 지방의 전통적 도자에서 영향을 받았고 이는 도자에 대한 이해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피카소가 자신의 창작 여정에서 도예를 처음 접한 것은 파리로 이주한 직후인 1906년
도예가 파코 프란시스코 두리오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는 폴 고갱과 협업했던 도예가로 그가 소개한 고갱의 도예 작품을 보고 도자의 매력을 발견합니다. 당시 점토로 제작한 몇 점의 작품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조각에 가까워 보이지만 조각과 도예의 예술적 접점과 가능성을 인식한 계기였습니다. 이후 1929년에 도예가 장반 동겐과의 협업으로 2점의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장반 동겐이 화변의 기본 외형을 만들고 그의 도움으로 도료와 앵고불을 사용해 표면을 장식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손이 그려진 원형 화병은 물고기를 만지는 손이면서 동시에 화병을 만지고 있는 도예가의 손을 표현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피카소가 간직해온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때의 도자 실험은 그가 도예에 대한 호기심을 이어가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1946년 프랑스 남부 도시 발로리스의 마두라 공방의 도자 정례전 방문은 그를 본격적인 도예의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럼 마두라 공방에서 처음으로 제작한 주제의 대표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피카소가 마두라 공방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제작한 작품은 신화를 주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피카소는 고대 그리스 신화와 같이 그리스 라틴 문명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아 신화의 인물에 자기 자신을 투영하거나 이야기를 재창조하는 작업을 즐겼는데요. 반인반마 켄타우로스나 반인반오 미노타우루스와 같은 신화 속 인물들이 도예 작품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투우와 사람들은 원형의 접시 가운데에 켄타우로스를 배치하고 주변을 구경꾼으로 장식했습니다. 납작한 책모자를 쓴 남자들과 스페인 여성들이 주요 행사에서 착용하는 일종의 면사포와 같은 만띠아를 쓴 여성들, 아이들 등 투우 경기장의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투우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즐겼던 스페인의 대표적 기회 문화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장면인데요. 자유롭고 과감한 색채 사용과 화면 배치는 피카소 특유의 회화적 특징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의 혼종인 신화 속 인물을 통해 제도와 권위를 쫓는 대신 본능과 감정에 충실했던 피카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신화적 주제는 바로 한 분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혼종을 시도했던 피카소의 예술 여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카소가 도예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마두라 공방과 도예 에디션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의 계곡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발로리스는 분홍빛 황토가 출토되는 곳으로 로마 시대부터 도자기 생산의 중심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철과 알루미늄이 대중화되기 전까지 질그릇을 생산했으며 인근 골프조항 해변을 통해 활발한 도자 무역과 수출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수잔과 조르주 라미에가 운영하던 마두라 공방은 정례적인 도자 전시를 개최해야 하는데요. 피카소와의 협업 이후 예술 도자의 본거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쥘 아가르와 같은 공방의 장인에게 자신의 고유한 디자인을 도예에 실현하기 위한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화장토, 산화물, 유약 등 도자 재료의 특성과 공방에서 규칙적으로 생산되는 접시, 그릇, 물병 등을 연구하며 도자 실험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두라에서 생산된 도자기는 모두 저하톡이었고 초기에는 목불로 만든 로마 가마였지만 1953년에 전기 가마가 이를 대체하면서 더욱 왕성하게 도예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제작 환경의 변화 속에서 피카소는 파나와 같이 에디션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107점은 모두 에디션 작품인데요. 633점의 작품을 에디션으로 제작했으며 한 작품에 500개의 에디션을 가진 작품도 있습니다. 피카소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랬고 예술이 대중적인 역할을 하기를 꿈꿔왔는데요. 파나와 같이 여러 점의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에디션 개념을 도입해 이러한 바람을 실현했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에는 다양한 동물이 등장합니다. 피카소는 유독 동물에 관심이 많았고 올빼미, 염소, 개, 비둘기 등을 직접 키우며 그들을 직접 작품에 담았습니다.
특히 염소는 유년 시절부터 즐겨 그렸던 그림의 소재로 염소를 해부한 경험은 작품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피카소는 염소를 자기 자신으로 표현하며 유독 애착을 보였는데요. 해부 드로잉, 다수의 염소 조각, 도자 작품에도 빠지지 않는 주요 주제였습니다. 1952년에는 도자 전시의 포스터를 염소 이미지로 장식하면서 염소는 피카소를 상징하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클린에게 선물 받은 염소 에스메랄다를 작업실에서 직접 키울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염소를 주제로 한 작품은 모두 염소머리라는 동일한 제목이 붙여졌는데요. 피카소 특유의 해부학적이고 입체주의적인 기법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동물을 주제로 한 다음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올빼미는 고대 그리스의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로 피카소는 올빼미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상처난 올빼미를 치료해준 다음 작업실에서 키우기도 했고 도자에서는 다양하게 변형되거나 장식된 형태로 다수 제작했습니다. 화병의 모양을 변형시켜 올빼미의 꼬리와 몸통을 두드러지게 만든 뒤 채색하거나 장식했으며 사람의 얼굴과 부엉이의 모습을 혼합해 전형적이고 신화적인 느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올빼미는 유사한 형태와 크기로 제작한 작품 중 하나로 올빼미의 특징을 부각해 묘사한 다른 작품에 비해 눈과 날개, 깃털과 꼬리, 발 등을 강한 색채로 장식한 작품입니다. 1968년 유사한 크기와 채색으로 2점의 올빼미를 제작했습니다. 전시에 소개된 8점의 올빼미 작품 중 7점은 화병 타입으로 화병의 밑바닥을 잘라 몸통 옆에 붙여 꼬리의 형태로 만든 다음 장식했는데 화병이라는 둥글고 긴 형태를 변형해 유사한 방식의 올빼미 작품을 반복적으로 제작했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동하겠습니다. 피카소가 미술을 처음 시작했던 유년 시절부터 말년까지 가장 많이 제작한 작품은 초상화였습니다. 인물은 그에게 가장 흥미로운 탐구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도자 작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역시 얼굴입니다. 도자 작품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로 석고틀 위에 백토를 올린 뒤 찍어 만든 작품부터 백토 위에 검은 화장토를 채색하고 나이프로 얼굴선을 새긴 후 요약을 칠한 작품까지 재료와 기법을 다양하게 응용했습니다. 4개의 얼굴이 그려진 아즈텍 화병은 둥근 화병을 변형해 얼굴 위에 손잡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고 동그란 아래 부분에 4개의 얼굴 모양을 연결해서 그린 작품입니다. 한 면의 얼굴이 바로 다음 얼굴의 눈과 중첩되게 표현되었고 피카소 특유의 회화적인 특성이 드러난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스페인 출신 피카소에게 투우는 근원적인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9살에 투우 그림을 그려 재능을 인정받았고 그때의 그림을 평생 간직했다고 합니다. 도회에서 투우는 가장 역동적으로 묘사된 주제입니다. 우아한 투우사의 모습과 돌진하는 소의 모습을 담았으며 특히 적토로 만든 접시는 투우 경기장을 연상시켜 피카소 도자의 특징을 이룹니다. 전시된 8점의 투우 접시 세트는 투우의 다양한 기술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개막식 행렬, 소의 공격 코스를 조정하는 동작, 말을 타고 창으로 찌르는 장면, 그리고 소에게 일격을 가하는 결정적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피카소는 남부 도시 아를, 님무, 발로리스의 투우 경기장을 즐겨 다녔고 투우를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그의 관념을 드러냈습니다. 다음은 사람들을 주제로 한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카소는 프랑스에 정착하면서 작품의 양식적 변화를 거치며 빠르게 화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은 그의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표현의 다양성을 실험하게 됩니다. 고개사, 무용수, 어릿광대 등 공연예술과 무대미술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1916년 러시아 발레단의 무대미술을 의뢰받으며 발레와 춤의 세계에 매료됩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인 올가 쿠클로바는 러시아 무용단의 무용수로 피카소에게 춤과 무대, 여인과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창작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도자에서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와 움직임으로 춤과 사람들을 표현했는데요. 4명의 춤추는 사람들은 백토 위에 흑색 파티나로 장식한 모노톤의 접시인데요. 간결한 선으로 둥근 원을 그리며 춤추는 4명의 사람들은 마티스의 춤추는 사람들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마지막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피카소는 회화만큼 다량의 판화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1920년대 후반 동판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1930년에는 당시 유명한 화상이었던 앙브로아주 볼라르가 의뢰한 동판화 100점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1945년경에는 새로운 기술을 작품에 도입하기 위해 석판화를 시작했고 리노컷이라 불리는 리놀륨 판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시기는 도예를 시작할 무렵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자에 판화 기법을 적용하고 그 접점을 실험했습니다. 작은 태양은 리놀륨 판화를 제작한 다음 이것과 동일한 석고판을 사각 타일의 모양의 도자 위에 찍어내고 채색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각 타일은 57개의 연작으로 제작되었고 이 타일 연작은 도자와 판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실험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카소의 가장 잘 알려진 작품들은 회화이지만 그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창작의 영역을 확장해간 예술가였습니다. 도예 작업을 왕성하게 하던 시기에도 회화와 판화, 조각 작품 등을 다양하게 제작하고 실험했습니다. 특히 도예는 이런 여러 분야의 특징을 수렴함과 동시에 대중성과 범용성을 구현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인 분야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피카소 도예의 연대기적 배경과 창작의 여정을 담음으로써 도예의 측면에서 그의 입체주의를 비롯한 작품 세계를 이해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사물의 세계를 다르게 바라보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탄생하는 창작의 가능성에 항상 매료되었던 피카소에게 도예는 예술적 활력이었으며 근원적인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는 장인의 예술, 공방의 예술이었던 도예에서 장르 간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에디션을 만들어 작품의 대중성을 구현하고자 했고 일상의 기물을 예술로 전환함으로써 작품의 범용성을 실험했던 피카소에게 도예가 가져다준 유의적 즐거움은 이번 전시의 전반적인 맥락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카소 도예전을 통해 파블로 피카소의 폭넓은 작품 세계를 만나고 동시에 작품 곳곳에서 피카소 특유의 천진함과 재기발랄함을 발견하는 유의적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피카소 도예 전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